독일과의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의 확률 16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부상으로 빠진 주장 기성용의 자리는 멕시코전에서 수비 실책을 했던 장현수가 맡게 됩니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부처의 준비 부족으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로 누적과 몸살 감기로 이번 주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 아파트 화재는 유증기 폭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불이 나 소방당국이 발화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마의 영향으로 전국에 폭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바가지랑 쓰레받기랑 이런 걸로 계속. 몇 분을 맞았어요? 한 30분 부직포로 닦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계속. 네, 제가 여기 20년 살았는데 처음 갔고요. 제주에서는 여객기 한 대가 낙뢰에 맞아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올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만 100만 명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둘이 버는 게 저 혼자 직장 생활을 해서 버는 또 안 되는 꼴이 돼버리니까. 대표적인 번화가인 명동, 이대 등엔 빈 점포들이 수두룩합니다. 벼랑 끝에 선 자영업 집중 취재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민들로 가득 찬 거리 응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광화문 현장에 나가 있는 성민혁 기자 연결합니다. 석 기자, 경기 시작까지는 아직 2시간가량 남아있는데 지금 뒤를 보니까 이 응원 열기가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경기 시작 전이지만 이곳 광화문 광장은 대표팀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과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오후 6시부터 시민들로 붉게 물들었는데요. 오늘이 대표팀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응원 열기는 더욱 달아올랐습니다. 무조건 우리나라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팀 상대는 FIFA 랭킹 1위인 독일입니다. 시민들은 승패 관계없이 대표팀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안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포기 안 하고 좀 선수들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3일 멕시코전 때 10,000명 넘게 모였던 이곳 광화문 광장에는 오늘도 수천 명이 모였는데요. 붉은 티셔츠 차림으로 갖가지 응원 도구들을 동원해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경기 5시간 전부터는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며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거리 응원은 이곳을 비롯해 시청 앞 서울광장과 강남 영동대로 또 전국 주요 도시 곳곳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에서만 23,000명의 시민들이 거리 응원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 화재 속보를 이어가겠습니다. 화재 원인은 일단 지하 공간에 갇혀있던 유증기 폭발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에 각종 건축 자재를 옮겨다 놓은 데는 문제가 없었는지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안에 쌓여있던 단열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렸습니다. 천장의 배관도 모두 불타 엿가락처럼 휘어졌습니다. 지하 2층에 있었는데 불이 붙었더라고요. 또 여기 보니까 또 저쪽에 불 붙고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아요. 지하에서 시작된 불은 건물을 굴뚝 삼아 타올랐습니다. 지하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불이 나 소방당국이 발화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에폭시 코팅 작업이 화재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하층에서 펑 하는 소리가 한 10회 이상 들렸다라는 그 진술에 의하면 에폭시 작업에 의한 유증기에 의한 폭발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화재 당시 용접 장비도 지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장맛비가 예보되면서 지상의 가연성 건축 자재를 지하층으로 옮긴 것이 화재를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미 그 폭발이 진행이 돼서 화염과 연기가 지하층 전체로 확산이 된 상태에서 소방당국은 내일부터 경찰,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등과 함께 합동감식에 들어갑니다. 노동부는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를 중단하고 특별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어제 화재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 가운데는 아버지를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나왔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딸 뒷바라지를 위해서 얼마 전부터 공사장 일을 시작한 아버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도에 윤재민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이 거세게 타오르고 검은 연기가 건물을 뒤덮었던 순간 공사장에 있던 근로자 가운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피했지만 불이 난 지하에서 일하던 아들 25살 김모 씨는 탈출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 계셨고 이제 학생은 첫날 아르바이트 나와가지고 이제 대치하에 가가지고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사망을 한 건데. 두 딸의 아버지인 53살 정모 씨도 공사장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7년 동안 버스를 운전하던 정 씨는 지난해 12월 공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이가 이제 중3 됐고 얘는 대학교 2학년인데 한참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급여가 너무 터무니없이 작으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거기로 옮긴 거죠. 뒤늦게 시작한 공사 일이 몸에 맞지 않아도 자식들을 생각하며 견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항상 자신을 희생하던 아버지였습니다. 이빨이 안 좋으셔서 고기를 못 드시는데 자기는 고기를 못 먹는데도 항상 자식들이 고기 좋아한다고 외식하면 고기집 가고 근데 본인은 고기를 한 점도 못 먹고 그냥 빈속에 술만 드세요. 근데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요즘 우리 경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규제 혁신 회의를 열 예정이었는데 준비 부족을 이유로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이런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문 대통령도 답답하다는 속마음을 토로했다고 청와대 참모가 전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신산업 분야 규제 혁신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인 규제 혁신 점검 회의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 추미애 대표 등 여당 지도부,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이 모두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입니다. 이낙연 총리는 회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보고 내용의 보강이 필요하다며 회의 연기를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기 요청을 수용한 뒤 임종석 비서실장을 불러 회의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답답하다며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 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 성장에서는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제 청와대 경제라인 개편에 이어 오늘은 김동연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에 일종의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을 이유로 예정됐던 일정들을 줄줄이 연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흘러나오자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공개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접견 일정을 3시간 전에 취소했습니다. 청와대는 애초 일정이 맞지 않았다고 했다가 감기 몸살 때문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 등 과도한 일정과 누적된 피로로 인해 몸살 감기에 걸렸다며 청와대 주치의가 주말까지 휴식을 취하라고 강력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별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고 일상적인 몸살 감기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접견 등 내일로 예정된 일정 3건도 모두 취소하고 일요일까지 휴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틀 전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등 정례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 접촉설도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대통령 건강의 외부 공개는 극히 드물지만 박근혜, 김대중 전 대통령 등 전례가 없지는 않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어금니 임플란트 시술 이후 두 번째로 건강 상태를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드루킹 특검팀이 오늘부터 공식 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허익범 특검은 유의미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해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판식도 없이 공식 수사 일정에 돌입한 드루킹 특검팀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하겠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참고인을 불러들이진 않았지만 향후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통합 분석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최대 관심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소환이 검토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소환 시기, 그리고 청와대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에 대한 조사 여부입니다. 수사 첫날부터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 등 공세적 수사에 나섰던 최순실 특검과 달리 기존 수사 자료를 토대로 소환 순서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드루킹 김모 씨도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임을 재차 밝혔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조사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기서 물으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겠다 그렇지. 특검 공식 일정 첫날부터 정치권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연루 의혹이 불거진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을 정무비서관으로 발탁한 건 국민과 야당을 향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고 김종필 전 총리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우리 정치사의 정인이자 삼김 시대를 풍미했던 거목을 보내는 길에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고 김 전 총리는 먼저 간 부인이 있는 고향 마을에 안장됐습니다. 김 전 총리의 마지막 길을 정운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밝게 웃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영정사진이 연결식장으로 들어옵니다. 장례위원장을 맡은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축사로 연결식이 시작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의 풍요한 대한민국 배고프지 않고 자유와 민주를 만끽하고 있는 오늘을 있게 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고인의 오랜 친구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는 아들을 대신 보내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先生の大いなるご功績は両国国民の心に深く刻まれております。 예술을 사랑했던 김 전 총리를 위한 노래도 울려 퍼졌습니다.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아야. 영정과 위패가 고인이 살던 집을 구석구석 둘러봅니다. 고인을 사랑했던 정치인과 예술인, 가족들과 집 앞에서 한 번 더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화장터로 가는 길, 뒤따르던 딸 예리 씨가 결국 오열합니다. 고향인 충남 부여로 향하는 길엔 모교에 들러 동문들의 배웅을 받았습니다. 3년 전 먼저 잠든 부인 고 박영옥 여사가 있는 가족묘에서 하관식이 진행됐고 김 전 총리는 생전 소원대로 부인과 영면에 들었습니다. 한국 정치사를 풍미한 마지막 삼김은 이제 기억으로 남게 됐습니다. TV조선 정우섭입니다. 네, 다음은 비 피해 소식입니다. 어제 시작된 장맛비가 밤사이 남부지방에 100mm 넘게 쏟아졌습니다. 집과 논이 침수되고 강풍까지 불면서 변압기 폭발 사고도 났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군위군의 한 마을입니다. 도로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집 안에도 가게 안에도 물과 진흙으로 엉망입니다. 비가 계속 오기는 계속 좀 왔는데
나도 새벽에 자다 4시 대가 나와요. 막 난리가 났어요. 노는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2주 전 모내기를 한 농민은 올해 농사가 걱정입니다. 지금 병이 많이 하잖아요. 저게 가지가 물에 계속 잠겨가 있으면은 가지가 안 벌어져요. 호우경보가 내려진 군위군에는 이틀 동안 174mm가 내렸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습니까? 네, 제가 여기 20년 살았는데 처음이거든요. 오늘 새벽 3시 반쯤 부산의 한 호텔 외벽에서 떨어진 유리 창틀이 전봇대 변압기를 덮쳤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폭발음이 굉장한 뭐랄까 가스통이 폭발하는 거 이상으로 말이지 경험하고 삐다고. 경찰 순찰차 등 자동차 5대가 부서지고 130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당시 부산에는 순간 최대 초속 14m에 이르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낙뢰와 강풍이 겹쳐 항공기 142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렇게 세찬 장맛비는 도로 한가운데에 큰 구멍까지 뚫었습니다. 이 포트홀에 트럭 바퀴가 빠지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져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지난달에도 복구 공사를 할 정도로 포트홀이 자주 생기는 곳이었는데 땜질식 보수가 결국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도로 한가운데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가로 1m 20cm, 세로 1m, 깊이 30cm짜리 포트홀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50살 이모 씨가 몰던 5톤 트럭이 이 포트홀에 빠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56살 A씨는 숨졌습니다. 포트홀 밟고 차량이 좌측으로 틀어졌다고 저희들 하고 있어요. 사고가 난 곳은 평택호 수문이 도로입니다. 대형 화물차 통행이 많아 평소에도 포트홀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평택시가 올해만 3차례 포트홀 복구 공사를 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얼마나요? 맨날 이 상태로 몇 번 내가 왔어요, 작업을. 근데 처음이 아니에요. 어제 하루 평택에는 장맛비가 100mm 넘게 내렸습니다. 갈라진 도로가 폭우에 더 벌어져 큰 포트홀이 생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가 떼어놔도 좀 오래 못 가요. 과속을 하니까요. 버티질 못하는 것 같아요. 차량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힘들다고 또 그러니까요. 도로 위에 지뢰라 불리는 포트홀. 관리 당국의 땜질 보수가 결국 사망 사건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지 1년 만에 기초과학의 산실인 카이스트에도 아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래가 걱정되는 변화입니다. 2학기를 앞두고 전공을 선택하는데 원자력 전공을 지망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윤혜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기초과학 중심 대학인 카이스트. 올해 2학년이 돼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 800여 명 가운데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를 지망한 학생은 고작 5명뿐입니다. 2012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당시를 빼면 해마다 20명 안팎을 유지했는데 지난해 9명에 이어 올해 사상 최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5명도 1학기에 지원한 학생들이고 2학기에는 단 1명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설립을 백지화하는 등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졸업하고 갈 곳이 없어질까 우려하는 겁니다. 너무 성급하고 빠른 탈원전 정책을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충격을 받은 측면이 있지 않는가. 다른 대학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중앙대는 에너지 전공자 100명 중 원자력 심화 전공을 1순위로 신청한 학생이 1명뿐이었고 세종대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원자력 전공자가 기계를 복수 전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원자력 전공 기피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면서 60년간 키워온 원자력 전문 인력의 맥이 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윤혜웅입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새 모녀가 줄줄이 포토라인에 선 데 이어 내일은 결국 조양호 회장이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됩니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정민 기자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오전 9시 반 서울 남부지검에 출석합니다.
지난달 1일 작은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시작으로 지난달 24일은 큰딸 조연아 전 부사장, 부인 이명희 씨는 5번이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갑질, 폭행,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총수 일가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3차례. 하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조 회장 등 5남매에게 탈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02년 사망한 아버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500억 원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2016년 4월에 인제 잘못했던 것을 이제 확인했고 2018년 1월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입장 외에는 따로 없고요. 횡령과 배임 혐의 또한 적용됐습니다. 조 회장 일가가 그룹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와 한진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가로채기 방식으로 회사에 200억 원대 넘는 손실을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과 2딸에 이어 조 회장 본인까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아들을 제외한 한진그룹 일가족이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TV조선 조정른입니다. 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호소할 만큼 우리 경제는 현재 답보 상태입니다. 아니 어쩌면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후퇴하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을 열기 무섭게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최근 크게 늘면서 올해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만 1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 현장을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점식 씨는 올 들어 경영난 때문에 15년간 운영하던 빵집을 접었습니다. 지금은 지인 가게에서 빵을 굽고 있습니다. 둘이 버는 게 저 혼자 직장 생활을 해서 버는 폭도 안 되는 꼴이 돼버리니까. 한 식당가는 하룻밤새 매장 2곳이 나란히 문을 닫았습니다. 조교가 3년 박지원직 가입입니다. 끊이지 않는 폐업 신고에 폐업 지원 업체는 일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부쩍 한 최소 20% 이상 상담 건수와 이제 의뢰 건수가 늘었습니다. 유명 상권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대 지역은 한때 모든 가게가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번화가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비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 명동, 신사동, 종로 등 예전의 인기 상권조차 골목마다 점포 정리 표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0만 9천여 명. 올해는 100만 명이 넘을 전망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창업률보다 높을 정도입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정규 직장에서요 고용이 줄어들고 일자리를 잃거나 얻지 못한 끝에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불황과 맞물리는 상황에선 폐업 행진이 끊어지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자영업 가운데서도 가장 폐업률이 높은 건 식당입니다. 3년이면 오래 버텼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업 수거품을 모아둔 야적장입니다. 멀쩡한 식기가 쌓여 있습니다. 올 들어 폐업 의뢰가 3배 늘어난 탓입니다. 개업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폐업할 때는 미안해요. 실제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조사 결과 음식업이 가장 높았습니다. 3년을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개업한 지가 2년밖에 안 돼가지고 도저히 어려워서 치킨집으로 바꾸려고.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려 인건비까지 오르면서 온 가족이 매달려야 겨우 꾸려갑니다. 제가 2배 일을 하고 있죠. 어머님이 90인데 아침 7시에 나오셔갖고. 프랜차이즈 음식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4시간 영업하던 대학가의 패스트푸드 매장입니다. 경영난으로 18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높은 임대료 탓에 한 패스트푸드 업체는 올해 20여 개 매장을 닫았고 다른 곳도 대표 직영점을 정리했습니다. 직장인이 많은 지역의 식당가조차 공실이 부지기수. 특히 근로시간 제한 분위기 속에 회식이 격감한 탓에
저녁 시간대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7시까지 오고 그 뒤는 그냥 그러려니 하더라고요. 소비는 줄고 최저임금과 임대료는 오르면서 식당가의 한숨은 깊어집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단체장을 민주당이 석권하면서 한 목소리로 재추진 의사를 밝히자 대구 경북 지역과 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이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에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동남권 관문공항에 걸맞는 신공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름은 동남권이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다시 힘을 싣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소음 문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김해공항 확장에 반대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동부가 물류 거점이라는 지정학적 장점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대구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맞서 싸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단체장들과 만나고 또 대통령, 총리도 오니까 거기에서 제의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추진하면 우리도 맞불을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하고 김해공항 확장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공항 공단에 용역 조사를 맡긴 결과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김해 신공항 확장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측이 어제 김영환 전 의원과 배우 김부선 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자 김부선 씨가 오늘 다시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체 진실은 무엇인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과연 이 싸움을 국민들이 계속 지켜봐야 하는가?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한창이던 때 연일 공방을 주고받던 당시 김영환, 이재명 후보가 한 방송 토론회에서 만나 악수를 주고받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후보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없는 사실 가지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실이요? 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일이죠. 선거에 승리한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이 김영환 전 후보와 김부선 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영환도 공범으로서 이를 도운 김부선도 자신들의 행위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당선인 측이 주장하는 허위사실 가운데 하나는 지난해 3월 녹취된 김부선 씨의 음성 파일입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다고 그래서 비가 엄청 오는데 봉화를 갔거든요. 전화가 왔더라고. 옥수동으로 가라고. 거기 왜 가냐고. 이 당선인 측은 노 전 대통령 서거일인 5월 23일부터 29일 영결시까지 서울에 비가 온 날은 23일 하루뿐인데 그날 김부선 씨는 제주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김부선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날짜를 헷갈렸다고 있었던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당선인에게 전화가 온 건 노 전 대통령의 49제 전날인 7월 9일이라는 취지의 댓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실제로 이날은 각종 홍수 피해가 속출했을 정도로 전국에 폭우가 쏟아진 날입니다. 김 씨와 김영환 전 의원은 이 당선인이 무고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직접 고소하지 않고 제3자가 고발하게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저 김영환과 김부선을 직접 고소하기를 바랍니다. 이 당선인은 선거 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그림 한 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느 것을 보느냐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누가 진짜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분명한 건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 상원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내용을 매 30일마다 보고하라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협상에 진전이 없는 데다가 미국이 잇따라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미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과 빠른 비핵화 협상을 호언장담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 We also agreed to vigorous negotiations to implement the agreement as soon as possible.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후속 협상은 없고 비핵화 시간표도 만들지 않겠다는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 How Trump will try to sell this here in the United States. It's going to be very, very interesting to see whether and on what scale he gets pushback, in particular from Republicans. 미 상원이 직접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비핵화 협상 상황을 3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한 겁니다. 이번 싱가포르 합의엔 구체적 내용이 없어 의회 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발의 이유입니다. 법안은 의미 있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제재를 계속해야 하며 미국이 먼저 북한의 군사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선 김정은 위원장을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 우려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남북이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로 철도를 잇기 위한 공동조사와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철로가 이어지면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인데 오늘은 강동원 기자와 함께 그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가는 경의선은 이미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이라도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의선 철도는 이미 2004년 연결된 상태지만 현재 북한 철도는 대부분 1930년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각해 전면적인 점검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4.27 남북 정상회담 때 철도 시설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남북한 철도의 가장 큰 차이가 열차 속도 같은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 이 북한 열차의 평균 운행 속도는요, 이 시속 30에서 40km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철로가 단선인 탓에 이 맞은편에서 오는 기차가 지나갈 때까지 역에서 정차해야 합니다. 실제 지난달 풍계리 취재진들이 특별 열차로 이 원산역에서 이 제덕역까지 416km 거리를 12시간에 걸려 이동한 바 있는데요. 계산해 보면 평균 시속이 약 35km로 달린 셈입니다. 예. 우사인 볼트가 전성기 시절 기록했던 최고 시속이 37km인 걸 보면 사람과 열차가 비슷하게 달리는 수준인 겁니다. 예, 물론 100m 기록이긴 합니다만 우사인 볼트와 뛰는 속도가 비슷하다 참 재밌는 비교인데 이 속도 말고 또 열차를 운행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습니까? 예, 물론 있습니다. 이 전기 공급 방식부터 다른데요. 이 우선 KTX 등 우리 열차는 북한 땅에서는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 철도는 이 직류 2만 5천 볼트를 쓰는 반면에 북한은 교류 3천 볼트를 쓰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2007년부터 1년간 문산과 개성을 오갔던 화물 열차도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디젤 기관차였습니다. 또 승강장 높이도 북한이 20cm나 낮아서 차이가 크고 신호와 통신 체계도 달라서 앞으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려면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고 또 무엇보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겠군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지만요. 이 4년 전에 금융위원회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의선과 동해선 등 북한 철도 개발 비용을 7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6조 원으로 추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5일이었죠. 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남북 경협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일부에서 다소 성급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남북 경협 조급증을 꼬집은 바가 있는데요.
대북 제재 해제 전까지는 차분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철로를 연결한다면 지금으로선 그 비용 대부분은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런 사정이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미 연방 대법원이 이슬람 5개 나라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힘을 받게 됐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이슬람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과 시리아, 예멘 등 5개 나라가 대상입니다.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게 행정부 입장이었지만 종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오늘 국가 안보를 위해 이슬람 입국을 제한하는 건 정당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쁨을 표출했습니다. Just coming out, a tremendous success, a tremendous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and for our Constitution. 하지만 반발도 거셉니다. 무슬림 금지 반대 피켓을 든 시위대는 미 대법원 앞에서 이번 판결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We know that they're inhumane. We know that they're racist. We know that they're discriminatory. I am here to challenge the U.S. Supreme Court and to say to the U.S. Supreme Court, this is a shameful moment in our nation's history.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대 반대 4명으로 결정돼 반이민 정책을 둘러싼 미국 내 여론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대형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면서 여의도 130배에 달하는 면적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주민 3천여 명도 긴급 대피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와 시뻘건 불길이 산을 뒤덮었습니다. 마치 화산 폭발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비행기까지 동원됐지만 거센 불길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카운티에서 난 산불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The terrain's difficult, but you'll notice that this canyon right here, if you look at it, is pretty much in line with the north wind, and so the winds are basically funneling this fire out this canyon. 벌써 여의도 면적 130배가 넘는 400제곱킬로미터의 숲이 불탔고 주택 20여 채가 전소됐습니다. 또 주택 600여 채가 위협을 받으면서 주민 3천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을 동원한 상태. 하지만 진화율은 현재까지 5%에 불과합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로 나무와 풀이 바짝 말라있고 폭염과 강풍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 2015년에도 산불로 주택 500여 채가 파괴되고 280제곱킬로미터 넘는 숲이 불탄 곳으로 지난해 10월 4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나파 산불 현장과는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네, 의학계에 의미 있는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돼지 각막을 이식받은 원숭이가 1년 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국내 연구진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각막 이식도 머지않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보고 손을 뻗습니다. 이 원숭이는 작년 5월 돼지 각막을 이식받았습니다. 각막 이식을 받은 원숭이가 1년 넘게 생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숭이의 면역 체계가 거부 반응을 거의 일으키지 않도록 돼지 유전자를 변형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특별한 면역학적, 기능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의의는 최소한의 면역 억제로 이종 각막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을 하려면 원숭이 8마리에 이식해 5마리가 6개월 이상, 1마리는 1년 이상 생존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3마리가 이미 기준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2마리만 더 성공하면 됩니다. 이식 같은 경우도 가을에도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매년 최소한 4케이스 이상 정도는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개발한 이식용 돼지를 적극 활용해 심장이나 신장과 같은 다른 장기로도 이식 실험의 범위를 넓혀간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예, 영화 터미네이터 2에 나오는 유명한 오토바이 추격 장면입니다. 액션 배우 아널드 슈왈체네거가 모는 이 오토바이는 요절한 가수 김광석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7년 뒤에 40살 되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오토바이 하나 사고 싶어요. 할리 데이비슨 멋있는 걸로. 이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대요. 다리가 닿겠니? 예, 몸집이 작았던 김광석이 왜 이 육중한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싶어 했을까요? 할리 데이비슨을 미국의 상징 그리고 세계 젊은이의 꿈으로 띄운 영화 이지 라이더를 보고 아마 동경을 품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 영화에 성조기가 그려진 할리 데이비슨이 나오는데 훗날 경매에서 14억 원이라는 큰 돈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리고 푸틴 대통령, 히딩크 감독, 이 사람들의 공통점도 할리 데이비슨 애호가라는 겁니다. 가끔씩은 폭주족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만 할리 데이비슨 애호가들은 교통법규와 예의를 엄격히 지키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할리 데이비슨 회장을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Harley Davidson is a true American icon, one of the greats. 예, 그랬던 트럼프가 어제 할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세금을 내게 될 거라며 협박성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할리가 일부 공장을 해외로 옮기기로 하자 발끈한 겁니다만 따지고 보면 자신이 일으킨 보호무역 전쟁의 부메랑이 날아든 건데 말이죠. 미국이 EU산 철강에 무거운 관세를 물리자 EU도 가장 미국적인 3대 상품, 이 오토바이, 청바지, 그리고 버번 위스키에 보복 관세를 매겼고 할리가 해외 이전을 결정한 것도 결국 이 관세 때문입니다. 이 일을 두고 할리의 역설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국가의 지나친 산업보호가 오히려 기업을 해외로 내쫓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무역 보복이 보복을 낳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가라앉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6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할리 데이비슨의 역설이었습니다. 네, 장마전선이 내려가면서 오늘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옵니다. 내일도 전남, 경남, 제주에 최고 100mm의 비가 오겠고요. 전북, 경북 지역은 밤사이 비가 오다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또 내륙 지역으로는 내일 오후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이 있고요. 낮 기온은 28도 안팎으로 꽤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강풍이 불겠는데요. 또 장맛비가 오지 않는 내륙 지역도 소나기에 대비해서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곳곳이 22도 내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안팎 예상되는데요. 강릉은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남부에 머물면서 모레에도 비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충청까지 북상해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서 비가 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잠시 뒤 우리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뉴스타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